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제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학을 전공했고 미국 지역 문화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로 풀어낸 알기 쉬운 미국 문화 책을 썼습니다. 자, 김상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K-애니메이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데몬 헌터스가 있고 킹 오브 킹스 같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K-애니메이션의 인기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애니메이션의 어떤 시장이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가를 보시면 좀 재밌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과거에 이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주도를 많이 해왔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포켓몬, 드래곤볼, 그리고 세일러문 같은 것들이 일종의 어떤 미국 시장 내에서도 전성기를 이루어왔는데, 자, 그 덕분에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자, 미국 내에서 애니메라고 하는 그런 팬덤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인을 타겟으로 한 어떤 시장이 개척되게 되고, 이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방영을 해주는 스민 투마니 같은 전문 채널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대 이후에 이제 K 애니메이션, 한국 애니메이션이 이제 부상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K-팝, 데몬 헌터스, 그리고 킹 오브 킹스 같은 것들인데, 이것은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한류 콘텐츠의 어떤 확장된 어떤 형태로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디즈니나 이제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한 덕분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한국 K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특히 Z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팬덤을 형성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애니메이션 시장은 일본 작품 중심에서 지금은 한국 작품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어떤 다양한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가 왜 이제 후퇴를 하게 되었나? 첫 번째, 시장이 이제 포화되고 계속 반복된 컨텐츠만 이렇게 나오는 경향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세계 전생물 같은 거나 소년 점프 스타일의 배틀물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어떤 유사한 설정, 그리고 이런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일본 영화도 있죠. 영화도 되게 저도 좋아했었는데, 일본 영화를 계속 접하다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냐면 플롯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일정해요.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서 회상을 하고 다시 어떤 경험이 앞으로 돌아오고, 자,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신선도가 저하가 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매년 쏟아져 나오는 어떤 신작들 속에서 차별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글로벌 전략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본 애니메이션은 그 내수 시장 중심 경향이 강한 반면에 K 애니메이션은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시청자들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K-팝 데몬 헌터스는 기획 단계부터 미국 북미 시장과 K-팝 팬덤을 타깃으로 제작되었고, 초기부터 영어 더빙 등 해외 유통 전략을 고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K 애니메이션은 웹툰 기반의 독특한 그림체하고 빠른 전개로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했다는 게 일본 애니메이션하고 조금 다른 게 아니었나 싶고, K-팝과 애니메이션이 결합해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형태가 일본 애니메이션하고 좀 다르지 않았나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K 애니메이션은 K-팝과 결합을 해서 특히 젊은 세대에서 더 큰 어떤 문화적 접근성을 제공하면서 팬덤 확장에 어떤 유리하지 않았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K 애니메이션의 인기 배경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BTS, 블랙핑크 같은 K-팝하고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한국 영상 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이 K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관심을 더욱더 자연스럽게 불러일으켰겠죠. 자, 예를 들어서 기존의 한류 팬들은 시네탑이나 나 혼자만의 레벨업 같은 웹툰 기반의 K 애니메이션에 쉽게 유입되어서 시청자층을 확장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청자들의 어떤 그 반응을 분석해 봤더니 K 애니메이션에 대한 반응인데, 유명한 IMDb라는 게 있죠. 거기 기준으로 데몬 헌터스에 대한 미국 시청자의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78%입니다. 그리고 Z세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한 65%가 되고, K 애니메이션 시청자 중에서 K-팝 팬이었던 비율이 42%,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에 첫 주 트위터나 틱톡에서 언급되었던 비율이 그 숫자죠. 거의 320만 정도 될 정도로 큰 인기를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 K-팝, 더 나아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미국 시청자가 늘고 있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특히나 어리고 젊은 층
미국에서 K 애니메이션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면, 자, 그것이 관심이 확장되어서 K-팝이나 K-드라마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것이 이어지는 단계가 넘어서지면 어떤 단계가 들어가냐면, 자,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어를 학습하고 싶어 하는 인구가 늘 수 있고, 그리고 한국 음식을 접하고 싶은 숫자가 더 늘 수 있고, 더욱이나 한국 문화, 역사를 학습하고 싶은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남으로써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한국 문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싶어 하는 어떤 적극적 참여층이 늘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행기를 직접 타고 자발적으로 한국으로 여행을 와서 한국 문화를 즐기면서 동시에 한국을 소비를 하는 그런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시너지가 발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 K 애니메이션 시청자의 58% 정도가 애니메이션을 접한 이후에 다른 한국 문화 컨텐츠를 탐색을 했다라고요. 그리고 32% 정도는 내가 한국어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숫자가 이 애니메이션 덕분에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제가 40명을 가르치는 수업이 있었는데 21명이 외국인 교환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각지의 나라, 영국 같은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었는데 그 학생들한테 왜 한국을 왔느냐라고 물어보면 자기들이 접했던 K-팝, 접했던 K-드라마, 영화 때문에 직접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서 왔다라고 해요. 그럼 그런 거를 봤을 때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이런 것들을 접한 층들이 언젠가는 한국을 와서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그 층들이 크게 늘 수가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콘텐츠가 디즈니나 넷플릭스 등 해외 방송사나 스튜디오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2024년에서 2025년에는 디즈니가 5개 이상의 K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 뭐 K-팝과 연계된 그런 작품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넷플릭스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나? 넷플릭스는 뭐 킹 오브 킹을 시작으로 한국 전통 문화와 신화 있죠. 데몬 헌터스에도 좀 약간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기획을 하고 투자를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한 연간 1억 달러 이상을 K 애니메이션에 투자를 배정을 하고 K 애니메이션 제작자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일본 애니메이션 전문 스트리밍을 하는 크런치롤이 있는데 이 크런치롤마저도 K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확보에 나서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 채널들마저도 스트리밍 서비스마저도 기존의 일본 애니메이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한국 작품을 적극적으로 라이선싱해서 플랫폼에서 내보내는 그런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의 어떤 변화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스튜디오 안에서의 어떤 구조에서도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K-팝, K 애니메이션 인기를 얻어가기 시작하니까 뭐 한국 애니메이터 및 창작자 채용이 증가를 하고 아시아 지역 지사가 확대 및 강화가 되고 한국 스튜디오와의 어떤 협업도 강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창작의 방향성 있죠.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창작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한국적인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겠고, 두 번째, K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독특한 한국적인 어떤 색채 있죠. 어떤 문화를 접목시키는 미학적 실험도 내가 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음악을 애니메이션과 결합하는 새로운 형식을 또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라고 본다는 거죠. 특히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뭐 K-팝 데몬 헌터스 이후에 애니메이션 부서에다가 어떤 부서를 만들었냐면 K 컨텐츠 전담팀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서울지사를 확장하는 등 조직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2000년대 초반, 2010년대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이었죠.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 애니메이션 그리고 저 게임 산업 있죠. 그 PS, 플레이스테이션 안에 들어있는 일본적인 애니메이션, 일본적인 서사가 상당히 미국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인기가 하락하더니 이제 K-팝과 접목이 된 한국 애니메이션이 크게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었죠. 기존 K-팝 팬들은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시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K-팝 애니메이션 팬들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적극적인 제2의 창작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 코스프레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팬아트, 뭐 팬픽션 등 다양한 창작물들 같은 거를 이제 공유를 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이게 참 중요한데, 자, 문화적인 탐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학습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한국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하고, 뭐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자, 문화적인 요소가 뭔지,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이제 토론 활동들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어떤 팬 활동들이 있어지냐면, 자, 팬들과 그 제작자들의 어떤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뭐 제작자와의 어떤 소통, 그리고 뭐 또 다른 작품이 나올 때 팬들의 어떤 반응이 담겨 있는, 피드백이 담겨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자, 증가를 하고 있고, 팬 이벤트 및 온라인 참여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자, 그래서 K 애니메이션의 어떤 이 팬덤이라는 게 일본 애니메이션의 팬덤과 자, K-팝 팬덤의 특성이 융합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그 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제 K 애니메이션이 확산되고 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관련된 상품의 어떤 매출 증가 측면에서 2022년 대비 한 42% 정도의 매출 증가가 있었대요. 그래서 K 애니메이션 관련된 뭐 피규어, 의류, 굿즈 같은 라이선싱 상품이 미국 내 판매가 이 정도로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 내 관광객 증가율이 거의 35%가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K 애니메이션이 배경이 된 한국 지역 방문을 목적으로 한 그런 관광객이 35%가 증가를 하고, 뭐 K 애니메이션에 담겨 있는 뭐 OST, 그리고 K-팝 음악의 미국 내 스트리밍 증가율이 25% 이상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K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단순한 뭐 컨텐츠가 미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 컨텐츠를 통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 효과, 그리고 한국적인 어떤 문화 콘텐츠가 이 정도의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미국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한국 애니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뭐 당연히 뭐 제작 인프라가 이제 확장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겠죠. 글로벌 수요에 대응한 제작 규모하고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 애니메이션만의 전문 인력 양성과 시스템화, 그리고 시스템이 강화되는 것, 그리고 같은 애니메이션이지만 K라는 철자가 들어갈 정도의 어떤 한국적인 창의적 독창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킹 오브 킹스나 K-팝 데몬 헌터스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한국적인 서사와 세계관이 구축되고, 다양한 장르와 타겟층을 공략할 수 있는 뭐 컨텐츠 개발, 그리고 뭐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적 정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관한 창의적인 독창성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 본다면 글로벌 배급 같은 것들, 그리고 팬덤을 기반으로 한 수익성 창출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지에 관한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해 나간다면 K 애니메이션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큰 인기를 보다 더 넓은 시장에서 얻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K 애니메이션의 잠재적인 어떤 장르하고 소재, 저도 고려시대, 조선시대 역사 번역을 사업에 참여해서 했는데 우리가 몰랐던 재밌는 스토리텔링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삼국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들어가 있는 배경으로 한 어떤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들과 어떤 판타지적 요소들이 그 애니메이션에 묻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그리고 뭐 한국적인 뭐 SF 같은 거, 그리고 각 도시를 배경으로 한 서울, 부산으로 한 어떤 도시적인 판타지 같은 거 재밌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해봅니다. K 애니메이션은 단순한 어떤 컨텐츠를 수출을 했다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한국과 이제 미국 간의 교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류라는 게 국가와 국가가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다른 어떤 한국적인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어떤 문화의 어떤 교류의 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채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일시적인 어떤 유행이 아니고 지속적인 글로벌 애니메이션으로서 큰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역할을 해 나갔으면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뭐 K 애니메이션은 앞으로도 한국 문화의 어떤 독특한 매력을 글로벌 관객에게 전달해주는 동시에 다른 나라의 애니메이션 산업의 어떤 창의적 자극 과 다양성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불법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멕시코 국기를 흔드는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기존 시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최근 미국에서 불법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 장면들이 뉴스를 보면 많이 우리가 보였죠. 근데 이 시위에 참가하는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멕시코 국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 어떤 이민자 권리 운동에서는 주로 이제 미국 국기를 흔들면서 자, 우리 역시 미국인들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던 것들과는 달리 최근 시위에서는 어떤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또 생각을 해보면 이는 미국 내 다문화주의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미국의 이민정책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조금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고 하죠. 하지만은 이 미국의 이민 정책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크게 변화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960년대 전까지만 해도 미국으로 이민을 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럽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65년도 이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 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이민이 크게 증가가 하게 됐는데 2000년대 들어가지고 9.12 테러가 발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처로서 어떤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거기에 또 이어져 오는 어떤 경제적인 불황 등으로 이민 정책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멕시코 국경을 중심으로 한 불법 이민 문제가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 멕시코 미국 국경은 어떤 곳이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넘나드는 국경 중에 하나로 매년 수십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이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경을 통해서 예전에 불법 한인 이민들도 많이 건너갔었고 이제 중국계 이민자들도 이제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이민을 단속을 하고 이것들이 더욱더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가지고 강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강화를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국경 멕시코 특히나 멕시코 미국 국경의 장벽을 건설해서 확대를 시키고 그 국경 주위에 어떤 순찰대 인력을 증가시키고 첨단 감시 기술을 도입하고 불법 체류자 추방을 하는 절차를 간소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를 좀 발생을 시킨다고 어떤 사람들이 보냐면 가족 분리 사례가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불법 이민자로서 미국에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미국에서 자식을 낳고 사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미국은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죠. 근데 부모는 불법 이민자였기 때문에 이런 부모들은 분리시켜서 추방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불법 이민자의 숫자가 공식적으로 파악된 숫자가 없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점점 많은 수치로서 추방을 하게 되니까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고 특히 농업, 건설업에 종사하던 어떤 이런 노동 인력들이 없어지니까 노동 인력의 부족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각 도시마다 구역별로 존재해 있는 이민자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이 커뮤니티 내의 어떤 불안이 또 확산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인권 문제도 발생을 하는데 구금 시설 내에 어떤 열악한 환경, 망명자 신청, 권리 제한, 그리고 특정한 인종을 타겟으로 해서 불법 이민자를 단속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많은 시위들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어떤 불만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이민 단속 과정에 대한 어떤 국제 인권 단체의 어떤 비판 등 이 강화된 단속 정책은 불법 이민자들 일부를 좀 감소를 시켰지만 동시에 어떤 사회적 인도주의적 문제를 야기시켜 왔습니다. 특히 어린이 구금 시설 문제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위를 하고 있던 로스앤젤레스에서 많은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시위를 할 때 멕시코 국기를 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멕시코 국기를 들고 시위를 했을 때의 그 상징성과 의미는 무엇인가? 일종의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역사적인 어떤 정체성과 자부심의 표현으로 보는 있고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연대의식의 상징 그리고 멕시코계 이민자들의 어떤 가시성 확보 그리고 또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 전달의 도구로서 국기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주류 미국인들 입장에서 이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같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동화를 거부하는 뭔가 애국심이 부족한 사람들로서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충성심이 부족한 미국인들이야 라고 생각이 될 수 있고, 또 생각을 해볼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통합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일부러 몰고 오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보기도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 가셔가지고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은 뭐 도로, 어떤 각 가정집, TV, 아니면 고속도로 어디를 가던 성조기가 항상 거의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집 앞, 차량, 학교, 공공기관, 심지어 의류까지, 자, 미국 국기는 일상 곳곳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뭐 국경 기념일 있죠. 뭐 독립기념일은 7월 4일, 뭐 현충일인 뭐 5월 마지막 월요일, 그 다음에 뭐 제한군인의 날, 아니면 뭐 티셔츠, 모자, 수영복에 미국 국기들이 다 달려있죠. 아니면 지역사회에서도 성조기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소도시에서는 뭐 주요 어떤 도심지 거리를 걷다 보면 많은 성조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보이냐면 이 성조기라는 것이 어떤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고 공동체의 어떤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면서, 특히 소도시 그리고 농촌 지역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미국 남부, 그리고 텍사스 지역, 그리고 중서부 지역, 남서부 지역 같은 그런 약간 좀 보수적인 그런 곳에서 이러한 경향이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성조기라는 것은 뭐 새로운 시작과 기회의 상징이죠. 그래서 유럽이나 많은 나라에 살고 있던 이민자들이 미국에 건너올 때는 그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메리칸 드림, 미국인으로서의 새로운 어떤 꿈을 이루러 이렇게 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거를 대표적으로 상징을 하는 게 뭐 자유의 여신상과 미국의 국기잖아요. 그래서 시민권 취득을 할 때 작은 미국 성조기를 흔드는 것이 중요한 의식입니다. 자, 반면에 일부 소수민족 집단들에게는 이 성조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역사적 억압의 기억과 연결되어서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감정을 느끼는 그룹이 뭐 멕시코계 이민자들 있죠. 미국에 살고 있는. 왜냐하면 미국 지도를 보셨을 때 남부 쪽 텍사스부터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지역까지 이게 예전에 멕시코의 영토였잖아요. 자, 그 영토를 미국이 뺏어가지고 미국 영토로 이렇게 가져갔는데, 그래서 많은 미국에 살고 있는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미국으로 넘어온 게 아니고 국경이 우리를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언젠가는 자기들이 되찾아야 될 자기들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반감들, 어떤 배경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불법 이민자 단속을 당했던 멕시코계 이민자들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봤을 때 이 성조기가 상징하는 바가 뭔가 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과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항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내세울 수 있는 뭐 멕시코 국기로서 뭔가 자신들만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나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멕시코계 미국인들은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멕시코의 문화적인 유산을 유지를 하면서 미국 사회에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러한 어떤 이중적인 정체성이 뭐 시위 현장에서 미국 국기와 멕시코 국기를 함께 흔드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멕시코 국기를 들고 있는 사람 시위대들을 어떻게 바라보이나, 약간 성향에 따라 다른데 보수 매체에서는 어떤 보도 경향을 보여주냐면 불법 이민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하고 안보 위협을 강조하면서 멕시코 국기를 든 시위자들을 미국 가치에 대한 거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종 범죄 사례를 부각시키고 국경 위기를 강조합니다. 근데 진보 매체는 그것보다는 약간 다르게 이민자의 어떤 인권 그리고 경제적인 기여를 강조하면서 멕시코 국기는 어떤 문화적인 다양성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이민자들의 어려움을 뭐 공감적으로 다루기도 한다는 거죠.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인종 문화 집단의 통합을 설명을 할 때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 미국은 멜팅팟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성의 용광로라고 하는데, 이 다양성의 용광로는 모두가 하나로 녹아들어서 미국인이 된다.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민족과 문화, 언어가 하나로 섞여서 동질적인 미국 문화를 형성한다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개념인데, 처음에 건너올 때의 어떤 개인적인 출신, 문화는 사라지고 공통된 미국적 정체성이 강조가 된다라고요. 자, 그런데 나중에 와가지고는 이게 어떤 비판을 받냐면, 소수자들의 어떤 정체성,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백인 중심의 주류 문화를 강요받는다는, 그리고 거기에 동화되기를 요구를 받고 동시에 다르다는 것, 차이라는 게 인정받지 않고 지워져 버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들이 많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이제 샐러드 보울이라는 겁니다. 자, 샐러드 보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뭐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지만 각자의 맛과 색을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그런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 간의 어떤 융합이라기보다는 다양성과 뭐 다문화주의에 좀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 각자의 어떤 정체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차이의 공존을 어떤 중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양성의 영광로라는 개념보다는 요즘에는 샐러드볼이라는 개념으로 미국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더 재밌고 다양하고 뭔가 심도 있게 미국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멕시코 국기 시위를 든 사람들에 대한 뭐 다양한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 보수층에서는 아니 미국에 살면서 다른 나라 국기를 들고 있는 것은 뭐 충성심이 부족한 거야 라고 비판하는 반면에, 진보층에서는 아까 샐러드볼 말씀을 드렸듯이 아니 문화적인 어떤 정체성의 표현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도 의견이 나누어져 가지고 일부에서는 미국 사회 통합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어떤 문화적 자부심과 뿌리의 다양성, 중요성을 강조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논쟁은 미국 사회가 다원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를 합니다. 최근 무더위로 인해 미국의 MZ세대들이 양산을 들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기후변화가 패션이나 브랜드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요즘에 미국 MZ세대의 어떤 특징이라고 영상이 몇 가지 올라온 거를 봤었는데, 그걸 보면서 약간 좀 놀란 게 있었는데, 요즘 미국인들이 더운 여름에 예전에 제가 보지 못했던 이제 양산을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예전에 쓰지 않았던 이런 양산들, 우산들을 이 더운 여름에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 양산이 그 UV 양산이라고 그래서 이제 자외선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양산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양산을 쓰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게 약간 놀라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이 더운 여름에 미국에서 캠퍼스 길을 쫙 걷고 있으면은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미국인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선크림 있죠. 선크림을 영어로 말하면 이제 선블락이라고 하는데, 선크림을 바르고 이렇게 다니는 미국인들도 많이 없었고, 비가 와도 우산도 안 쓰고 더운 햇빛이 짱짱하던 그런 여름에도 양산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양산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동양인 학생들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트렌드가 지금은 약간씩 좀 그거를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해서 좀 재밌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우니까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햇빛 가리개를 쓰잖아요. 그럼 요즘에 미국도 얼마나 이렇게 더운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중부에 캔자스에 살았는데, 미국 지도를 4개를 접으면 딱 중간 지점이 제가 살았던 이제 캔자스입니다. 그 캔자스가 우리나라 날씨로 따지자면은 경기도 북부 정도 날씨가 돼요. 그래서 여름은 좀 되게 덥기도 하고, 겨울에는 뭐 남쪽 지역인 뭐 광주나 부산보다 경기 북부 지역이니까 상당히 좀 추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름 날씨도 좀 더워봤자 한 30도, 31도, 32도 정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최고 기록이 2023년도에 이제 46도를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캔자스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 이러면은 남부 텍사스 지역을 말하는데, 텍사스 지역은 거의 뭐 53도를 찍기도 하고, 그 남서부 지역에 있는
사막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 피닉스,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같은 그런 도시도 거의 45도 정도 기록할 정도로 아주 좀 더운 어떤 기록적인 어떤 폭염에 미국인들 역시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미국 도시 지역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약간 열섬 현상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더위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후 변화는 얼마나 심각해졌냐면 예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온이 1.8도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그러고, 폭염 빈도도 20% 정도 더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날씨가 더워지니까 가뭄도 심해지는데, 특히나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 우리가 잘 알듯이 불이 많이 났잖아요. 자, 그쪽 지역만 해도 가뭄이 심해서 농사를 짓는 것도 어려워지고, 자연에서 발生한 그런 화재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현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어떤 문화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전통적으로 미국인들은 우산을 좀 안 쓰는 편이에요. 왜 우산을 안 썼는지 역사적으로 좀 약간 우리가 짚어보면은 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우산 사용에 대한 어떤 그런 관념이 유럽이나 아시아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좀 우산을 안 쓰는 경향이 있었고, 양산은 더욱이나 좀 낯선 존재였습니다. 미국인들이 우산을 끌었냐면은 우산이 만들어졌던 1700년대에 이 우산이라는 게 영국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는데, 그 당시 우산이라는 것은 여성들이 가방 속에 들고 다니거나 어떤 패션의 하나의 어떤 아이템으로 쓰는 액세서리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00년대가 와서 이 우산을 사용한다는 것이 많은 미국인들 생각에는 아주 여성적이거나 또는 좀 귀족적인 것으로 여겨져 가지고 특히 남성들한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자, 그랬던 것이 1900년대에 와가지고 점점 이제 자동차 문화가 이제 발전을 해 나가니까, 이게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특히나 미국에서는 내가 가고 싶은 어떤 건물에 가면 그 건물 바로 앞에 차를 대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굳이 우산을 쓰고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뭐 한국 같은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좀 없는 편이었어요. 자, 그래서 비가 와도 이제 우산을 쓴다는 것은 내가 비로부터 나를 보호한다기보다는 뭔가 불편한 것이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되게 확산되는 편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것이 2000년대 와가지고 기후 변화하고 특히나 이제 피부 건강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우산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태닝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미국인들은 아무리 더워도 굳이 살을 태우기 위해서 우리가 특히나 이제 봄, 여름, 가을철 날씨 좋을 때 밖을 나가다 보면은 미국인들이 거의 뭐 상의를 벗은 채로 햇빛을 쫙쫙 쬐면서, 우리는 하얗면 하얄수록 피부가 아주 좋고 남들에게 좀 긍정적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미국인들은 같은 백인이라도 아주 하얀색 피부를 가진 사람보다는 검게 이렇게 태운 어떤 피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주 하얀색, 창백한 백색보다는 햇빛에 좀 그을린 그런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피부가 어떤 나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여유를 어떤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비춰져 가지고 살을 일부러 태우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햇빛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굳이 일부러 이렇게 막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피부암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식이, 햇빛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쬐는 것이 우리 피부에는 그렇게 이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라는 인식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많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양산을 쓰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냐면은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비에 맞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떤 비가 오는 날이 있죠. 그러면 저는 우산을 딱 쓰고 이제 강의실을 가요. 그러면 강의실 들어가면 한 40명 중에서 한 반 정도 되는 미국 학생들은 비를 쫄딱 맞고 이렇게 수업을 들어와요. 그래서 왜 우산이 없냐라고 물어보면은 우산이 없대요. 근데 왜 비를 맞고 오냐? 그럼 우산 어디서라도 이제 구해가지고 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굳이 자기들은 그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를 맞으면은 너희들한테 그렇게 안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미국 학생들이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냐면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를 맞는 게. 그래서 이제 캠퍼스를 이렇게 딱 다니다 보면은 비를 일부러 그렇게 맞으면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미국은 이제 자동차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건물까지 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미국인들이 우산은 휴대하기에 되게 불편하고 분실하기도 쉬운 그런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사용하지 않고 비를 맞는 것이 일종의 어떤 강인함의 표현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인들은 우산, 특히 양산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면 MZ세대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양산을 쓰게 됐을까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 의식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미국인들도 이제 피부암으로 고생을 해가지고 사망을 하거나 어떤 그런 숫자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니까 TV에서도 많은 어떤 의사들이나 이런 어떤 상담이나 어떤 대담 프로그램에 의사들이 그런 상담이나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어떤 그런 햇빛을 직접 쬐었을 때 어떤 우리 신체에 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면들에 대해서, 부작용들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하고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건강의식이 증가하게 했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도구로서 양산이 이용되어지지 않았냐.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지속 가능성 추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회용 선크림보다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양산을 선호하는 어떤 환경의식이 더 증가하지 않았나 볼 수 있고, 세 번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시아 문화 영향을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어떤 K-팝이나 어떤 일본 문화, J-패션의 영향으로 아시아 양산 문화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강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어떤 극단적인 기후변화는 미국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패션 선택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MZ세대들한테는 양산이 어떤 단순한 햇빛 가리개 역할을 할 게 아니라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떤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데서 해시태그 같은 걸 보면은 어떤 뭐 파라솔, 양산이죠. 파라솔 레볼루션 이래가지고 양산혁명 같은 이런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면서 어떤 다양한 디자인과 어떤 색상을 가지고 있는 양산이 패션의 액세서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빈티지 스타일의 레이스 양산부터 어떤 모던한 디자인의 어떤 뭐 UV 차단 양산까지 개인의 스타일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양산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양산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로 성장을 했냐면 지난 3년간 156% 정도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MZ들이 구입을 하는 양산의 평균 가격이 89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가 넘어가겠죠. 우리가 편의점에서 비 오면 양산 우산 같은 거 하나 사면 얼마일까요? 한 15,000원, 2만 원 정도 하는데, 이런 10만 원, 11만 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MZ세대들 사이에서 양산을 구매해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판매 비중도 예전 대비 한 68%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야외 활동이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미국 어떤 양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MZ세대는 양산을 어떻게 착용하고 있을까요? 재밌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개인의 스타일을 반영한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예를 들어서 어떤 MZ세대 청년들은 햇빛 가리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햇빛 가리개로서 머릿속에 달아가지고 양산을 쓰고, 양산을 쓴다기보다는 뭐 달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뒤에 백팩에 연결해가지고 핸즈프리 양산으로서 활동성을 높인 어떤 새로운 착용 방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는 양산과 함께 선글라스, 경량 자켓 등 같은 것들을 코디네이션 해가지고 선 프로텍션 룩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 룩을 완성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세대별 양말 신는 법으로도 세대차가 난다던데, 실제로 MZ세대와 알파세대의 패션 감각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뭐 X세대 전부 다 양말을 이렇게 신는다, 아니면 뭐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알파세대가 뭐 그 그룹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게 쓰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어떤 경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X세대, 저 같은 X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정장에는 정장 양말을 신겠죠. 뭐 캐주얼에는 크루삭스를 매치해가지고 전통적인 스타일을 선호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는 양말을 어떤 식으로 착용을 하냐면, 발목 위로 살짝 올라오는 뭐 앵클삭스를 선호를 하고, 뭐 실용성과 편안함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 세대인 어떤 Z세대에서 보면은 어떤 경향을 볼 수가 있냐면, 자, 무릎까지 올라오는 뭐 하이삭스나 두꺼운 어떤 튜브 삭스를 즐겨 신으며 뭐 개성이 드러나는 패션 아이템으로 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최근 세대인 알파 세대를 보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뭐냐면 어떤 자유분방하고 트렌디한 스타일을 되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점을 어떤 반영한 뭐 다양한 어떤 색상과 패턴의 양말을 자, 믹스 매치해서 착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근에는 자, 양말을 신는 법이 세대를 자,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차이는 어떤 단순한 패션을 넘어서 각 세대의 어떤 가치관과 정체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MZ세대하고 또 알파세대 사이에서의 어떤 패션 감각의 차이는 어떤 게 있나?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MZ세대 패션을 보면 Y2K하고 레트로 스타일을 좀 선호한다고 하고, 지속 가능한 어떤 패션과 어떤 빈티지 아이템을 또 중시한다고요. 개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믹스 앤 매치 스타일링을 즐기는데, 알파 세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뭐 디지털 뭐 네이티브적인 뭐 하이브리드 스타일을 또 선호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뭔가 젠더를 구분하지 않는 젠더리스 패션을 완전히 수용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뭐 AR 패션을 뭐 도입하는 자, 그런 청년들 그룹의 구성원들도 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MZ 세대가 개성과 가치에 중점을 둔다면은 알파 세대는 더욱 경계가 없는 뭐 유동적인 어떤 정체성, 젠더리스라고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떤 또한 뭐 디지털 표현에 중점을 두는 패션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대를 전쟁, 문화, 교육 시스템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서는 세대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과의 어떤 관계, 두 번째 경제적인 환경, 세 번째 어떤 문화적 분수령을 볼 수가 있는데, 기술적인 관계로서 세대를 구분하는 법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각 세대가 어떤 기술과 함께 자, 성장을 했는가로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베이비 부머 세대 있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50년대, 60년대 나왔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어떤 기술과 함께 성장을 했냐면 그 당시 TV가 처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X세대는 PC와 함께 성장을 했죠. 자, 밀레니얼 세대는 자, 인터넷과 함께 성장을 해왔고, Z세대는 스마트폰,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니까 이제 AI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세대로 볼 수가 있듯이 어떤 기술과의 관계 측면에서 세대를 구분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어떤 경제적인 환경 측면에서 세대를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공황 세대, 뭐 전후 호황기 세대, 아니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전후 세대 구분, 그리고 당연히 뭐 코로나19, 팬데믹 등 경제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는 세 번째 문화적 분수령으로서 세대를 구분을 하는데, 뭐 9.11 테러 이후의 세대 같은 구분,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등장했을 때의 그 전 이후의 세대, 또는 트럼프 행정부 등 문화적인 충격을 주는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세대가 구분되기도 합니다. 자, 이 구분법은 우리나라 한국의 세대 구분법하고 약간 다른데, 한국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세대를 구분할까요? 자,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세대를 구분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역사, 두 번째는 자, 교육 시스템 중심으로 구분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역사적인 측면에서 세대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냐면, 뭐 한국은 뭐 전쟁 6.25 세대라고 하죠. 아니면 뭐 1987년 전후 민주화 세대, 뭐 민주화 전후 세대 같은 역사적인 사건과, 뭐 교육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 같은, 제가 이제 학력고사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러면 학력고사 세대 아니면 수능 세대 같은 교육 시스템 중심으로 세대를 뭐 구분을 합니다. 자, 이는 어떤 격동의 어떤 현대사와 함께 겪으며 형성된 또 집단적 경험을 자,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자,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기술, 뭐 경제, 자, 문화적인 어떤 분수령 중심으로 자, 세대를 구분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자, 미국에서는 공유된 경험 있잖아요. 이게 세대 정체성 형성에 아주 중요하고, 개인주의적 특성 속에서도 세대별 정치적 성향 그리고 가치관이 자, 명확히 자, 구분이 됩니다. 자, 미국은 뭐 세 가지 측면에서 세대가 구분된다고 했는데, 그럼 현 미국에서 우리가 구분을 하는 세대별 인구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될까? 2023년도 기준으로 자, 베이비 부모 세대는 전후니까 2차 대전 이후니까 1946년부터 1964년에 출생했던 세대를 자,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해요.
지금의 59세에서 77세 정도 되는 세대를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그 세대의 비율이 21% 정도 되고, 자, X세대, 저 같은 세대인데 1965년에서 1980년대 출생, 지금의 43세에서 58세 정도 되는 어떤 비율이 20% 정도 되고, 그 다음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에서 1996년에 사이에 출생한 세대인데, 지금의 27세에서 42세에 해당합니다. 이 세대가 22%, Z세대는 1997년부터 2012년, 지금의 11세에서 26세인데 한 20% 정도. 그 다음에 알파 세대는 2010년대 초반에 출생해서 자라난 지금의 어떤 10대에서 10대를 넘어서는 그런 세대가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지금 인구 절벽이 와가지고 약간 고령화 사회가 됐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세대마다 약간의 좀 균형이 좀 잘 잡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말차가 유행이라고 들었는데요. 단순한 식음료 유행을 넘어 어떤 의미나 가치를 담고 있다고 보시나요? 말차가 뭘까요? 말차라는 것은 약어가 아니고 녹차 잎을 곱게 갈아서 만든 가루를 의미하는 일본어입니다. 근데 이 말차가 한때 커피 공화국이라고 불리던 미국에서 어떤 새로운 음료 트렌드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부터 이 말차라는 것이 서서히 인기를 얻기 시작해가지고 2020년 이후에 팬데믹을 넘어서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어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포토제닉한 비주얼 같은 걸로 주목을 받아가지고, 요즘에는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형 커피 체인들에서도 말차 메뉴가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잘 알지만 미국에서도 말차 라떼, 말차 스무디 같은 것뿐만 아니라 말차 디저트, 말차 칵테일까지 이 말차라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차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세 가지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뭔가 이제 건강을 추구하는 웰니스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상징이 이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말차라는 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MZ세대의 정체성 표현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인 함량은 높지만은 자연적이고 건강한 이미지로 이 말차가 이제 인식이 되고 있다고 해요. 두 번째, 문화적인 어떤 개방성 표현. 그래서 말차를 즐김으로써 아시아 문화에 대한 어떤 존중과 수용을 나타내는 문화적 상징으로서 다양성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어떤 가치관을 반영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있었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제 커피를 즐겨 먹죠. 방금 말씀드렸던 말차 같은 거를 즐겨 먹는 미국인들은 되게 이제 드물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요즘 특히나 MZ세대를 넘어가면서 이 세대가 이제 즐기고 있다는 것은 어떤 문화적인 개방성의 어떤 표현이 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특히 또 이제 이 말차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미니멀리즘, 그리고 어떤 명상과의 어떤 연결고리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본 차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과 어떤 연결이 돼가지고 명상과 어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어떤 도구로 말차가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말차가 미국 커피 문화에 가져온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로 어떤 의식적인 음료 경험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 어떤 카페인 섭취, 그리고 에너지 부스팅에 중점을 두던 어떤 커피 문화라는 것이 의식적인 어떤 음료 경험과 맛의 복합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원산지와 어떤 제조 방식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점점 의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세계 커피 문화에 대한 의식들, 그리고 말차 문화라는 것이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같은 커피라도, 같은 말차라도 이것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관한 어떤 원산지, 그리고 어떻게 제조되어졌는지에 관한 어떤 제조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음료를 즐기는 방식 자체가 더욱 의례적이고 명상적인 경험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관세의 영향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햄버거, 피자 등을 선호하던 MZ세대들의 대체 음식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소비 트렌드 변화가 궁금합니다.
모든 MZ세대들의 입맛이 바뀌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문화,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뭐 인플레이션 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처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냐면 당연히 뭐 관세나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MZ세대는 식비가 점점 증가하는 데 따른 부담이 있을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 2022년부터 23년 사이에 식료품 가격 있죠. 이 가격이 평균적으로 이제 13.5%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또 팁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팁 같은 것도 예전에 뭐 10%, 15%만 내면 되었던 것이 지금은 5%, 10% 더 증가가 해가지고 굳이 내지 않아도 됐던 추가적인 어떤 비용의 부담들이 팁을 통해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많은 MZ세대들이 이제 대체 식품들을 찾는다고 해요. 뭐 첫 번째, 식물성 단백질을 찾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식재료 있죠. 콩, 렌틸콩, 키노아 등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것들이 같은 단백질이죠. 하지만은 육류성 단백질인 고기보다 저렴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부드러운 두부 있죠. 두부 요리가 SNS에서 유행하면서 고기 대체 식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두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 두부를 좋아하는 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두 번째, 홈메이드 이제 곡물볼 같은 거, 쌀, 보리, 귀리 등 저렴한 곡물에 계절 채소하고 소스를 더한 그레인볼이 경제적이면서도 건강한 한 끼 식사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햄버거 빅맥 세트 메뉴를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요즘에는 10불이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 돈으로 한 14,000원, 15,000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런 간단한 쌀, 보리 같은 곡물 같은 거를 마트에서 구매를 해서 내가 섭취를 하면 비용이 햄버거를 밖에 나가서 외식으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3불에서 5불 수준으로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햄버거의 절반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예전에도 그랬는데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인스턴트 라면을 많이 즐겨요. 근데 요즘에는 라면만 섭취하면 영양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미국 젊은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은 좀 토핑을 추가하죠. 영양가가 있는 토핑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채소, 간단한 단백질, 계란 같은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영양가를 높여서 업그레이드된 라면들을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한류의 영향 때문인지 한국식 라면 레시피가 특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불닭볶음면이죠. 그리고 까르보 불닭 이런 것들 있죠.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인스턴트 라면을 구매해서 영양가가 있는 단백질 토핑들을 추가해서 이렇게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K푸드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이제는 K-푸드라고 하죠. K-푸드가 미국 식탁을 이제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음식이 어떻게 미국 주류 문화로 들어왔는지 그 비결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음식이 미국에서 어떻게 인기를 끌게 됐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맛의 조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매콤한 떡볶이 있죠. 떡볶이가 달고 맵고 다양한 어떤 맛의 조화를 느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불고기는 달고 짭짤한 맛을 가지고 있고, 비빔밥 같은 것은 균형 잡힌 어떤 맛을, 여러 가지 재료들이 독특한 맛을 내면서도 그것들이 균형을 잡으면서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젊은 세대들은 자극적이면서도 좀 복합적인 맛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한국적인 떡볶이, 불고기, 비빔밥 같은 게 좀 어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또 한국 음식이 두 번째, 뭔가 건강한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김치 같은 어떤 발효식품, 그리고 채소 위주의 다양한 반찬,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 구성, 예를 들어서 어떤 비빔밥 같은 것이 건강에 관심 있는 미국인들한테 상당히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세 번째는 이제 문화적인 호기심을 들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이제 K-팝 아이돌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K-드라마 속 장면에서 보이는 어떤 한국 음식 같은 것들을 미국인들이 접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한식에 대한 호기심도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이 K푸드가 지난 10년 동안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한 10년간 걸쳐서 봤을 때
뭐 시장 성장률이 거의 119%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한국 음식점, 코리안 레스토랑 같은 것들이 뭐 대도시 LA나 뉴욕 같은 대도시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살았던 중부에 있는 대도시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당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숫자가 지금에 와서는 2023년도 기준으로 거의 4,500개 이상 정도로 증가를 했다라고요. 그런데 자, 이것은 수치로서 봤을 때 전체 미국 전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 중식당이 있죠. 차이니스 레스토랑. 자, 이게 한 4만 개 정도 넘어갈 정도로 맥도날드, 버거킹, 뭐 웬디즈 같은 그런 미국 프랜차이즈 상점들 숫자보다 더 많은 게 뭐 중식당이라고요. 그 중식당의 숫자가 4만 개가 넘어가는데 그래도 지난 한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어가기 시작한 한인 식당의 숫자가 4,500개가 넘어갔다는 것은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미국 밀레니얼들 사이에서는 한식에 대해서 접해본 적이 있냐라고 설문을 해보면 거의 78% 정도가 접한 적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한식의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치를 보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한국 음식이라는 것이 K푸드라는 것이 더 이상 이제 그 틈새 시장이 아닌 미국 식문화의 중요한 일부로 빠르게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한국 음식 탑3는 무엇인가요? 제일 첫 번째로 그 한국식 치킨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하고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하고 좀 다른데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은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뭔가 더 크리스피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치킨은 좀 두 번 튀기죠. 두 번 튀겨서 그런지 더 얇고 바삭하면서도 기름기가 더 적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맛도 있죠. 양념치킨, 뭐 간장치킨, 뭐 마늘치킨, 뭐 매운치킨, 여러가지 다양한 소스로 버무려진 치킨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게 한국 치킨의 장점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러한 다채로운 맛을 선사하는 한국식 치킨이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핵심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SNS를 통해서 반드시 먹어봐야 될 음식 중에 한국 치킨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된다고요. 자, 미국에는 없는 문화인데 그 치맥 문화 있죠. 치킨하고 맥주를 함께 먹는 문화를 영화나 K 드라마를 통해서 접해서 미국인들이 한국식 치킨과 맥주를 환상적인 조합으로 여기면서 치맥 문화는 이게 단순한 식사를 넘어서 하나의 어떤 즐거운 사회적인 내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으로 다가와가지고 폭발적인 인기를 더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뭐 한국처럼 프라이드 치킨에 맥주를 먹는 치맥 문화는 우리는 흔하죠. 근데 미국도 비슷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특히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그 버팔로 윙 있죠. 특히나 이제 그 스포츠 바에 가가지고 미국인들이 스포츠 경기 구경하면서 맥주를 함께 먹는 그런 문화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의 치맥 문화는 어떤 공동체적 문화예요. 함께 즐기면서 마시고 먹고 함께 즐기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자, 미국식 치맥 문화라는 것은 뭔가 버팔로 윙에다가 맥주를 먹으면서 스포츠를 내가 보면서 즐기는 어떤 개인적인 즐거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치맥 문화하고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라면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간편하면서도 강렬한 맛의 한국 라면은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월마트나 이런 마트를 가면 제일 인기가 있다기보다는 자주 인스턴트 라면 하면 미국인들이 주로 많이 사 먹던, 저렴하고 자주 사 먹던 인스턴트 라면이 주로 일본 브랜드였어요. 마루찬, 제가 기억나는데 마루찬 같은 그런 라면인데 몇 번 먹어보면 우리 입맛에는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마루찬 같은 게 별로 맛이 그렇게 우리나라 라면만큼 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라면은 일본 라면에 비해서 뭔가 매콤하고 자극적인 맛이 좀 곁들여져 있죠. 그리고 면발도 일본 라면에 비해서 조금 쫄깃한 그런 면발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일본 라면은 좀 약간 자기들 딴에는 깊은 육수와 섬세한 맛이 좀 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이런 일본 라면하고는 좀 다른 매력으로 한국 라면이 많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한류 문화가 점점 큰 인기를 얻어 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월마트나 주로 미국 마트를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그런 마트를 갈 때 보면은 점점 이제 한국 라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디를 가나 이제 파는 것이 한국 라면이 될 정도가 되었는데, 신라면, 뭐 진라면 같은 그런 브랜드는 뭐 아마존하고 이제 월마트를 가면
자,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을 정도로 자, 인기가 있어졌고, 그리고 라면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 뭐 틱톡과 유튜브에서 꾸준한 조회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갈비찜을 쓸 수가 있는데, 부드럽게 익은 어떤 소갈비, 달콤한 어떤 양념의 조화가 미국인들 입맛에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이 갈비라는 것은 좀 비싸죠. 그래서 고급 한식당에서 특히 뭐 시그니처 메뉴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이 갈비찜이 미국인들한테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 장시간 저온으로 이제 고기를 부드럽게 입혀가지고 풍부한 맛을 낸다는 점에서 미국 음식 중에서 어떤 거하고 조금 좀 비슷하냐면 미국식 바베큐 있죠. 이 미국식 바베큐의 특징인 스모킹 훈연 방식하고 뭔가 좀 유사한 좀 친숙함을 좀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갈비찜이. 왜냐면 이 미국식 바베큐도 한 7시간, 8시간 장시간 동안 훈연을 시키죠. 그래서 육질을 약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약간 우리 갈비찜이 좀 비슷한 그런 어떤 맛을 좀 보여준다라고도 하는데, 특히나 이제 저 뼈에 묻은 고기를 즐기는 문화, 그게 바베큐죠. 그리고 달콤한 짭짤한 양념의 사용은 자, 미국식 바베큐 소스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한테도 특별한 뭐 동시에 익숙한 어떤 경험을 선사를 한다라고요. 그래서 자, 갈비찜도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현지 마트와 레스토랑에서 한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는 대도시를 갔었어야 돼요. 제가 살았던 곳에서는 뭐 캔자스시티가 대도시였는데 캔자스시티를 가든지, 아니면 제가 아는 지인이 살고 있는 뭐 텍사스에 있는 뭐 달라스 같은 대도시를 가야만 내가 좀 제대로 즐기고 싶은 뭐 한국적인 맛을 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야 라는 곳이 주로 그런 곳에 있어가지고 대도시 한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한식이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것이 10년대 중반이 되면 한국계 유명한 셰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셰프가 누구냐면 그 데이빗 창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10년에 뭐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될 정도로, 자, 이런 한인 셰프들이 한국 음식을 대중화시키면서도 뭔가 고급화시켜서 미국 대중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해서, 그때부터 한식이 약간 고급화되고 현대화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랬던 것이 또 2018년도 이후에 K-팝과 뭐 한류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2020년대 이후에는 뭐 팬데믹 이후에 뭐 집밥 트렌드와 함께 뭐 소셜미디어에서 다양한 한식 레시피가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식에 대한 접근성이 또 확대가 됐는데, 그 역할을 크게 했던 곳이 어디냐면 대표적으로 H마트입니다. 대형마트 체인 같은 곳인데, 한국계 소유의, 요즘에는 이 H마트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많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4개주 이상에서 100개 이상의 H마트가 있어가지고, H마트를 가면 이제 한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미국인들, 그리고 다양한 아시아계, 다양한 인종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H마트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뭐 굳이 H마트가 아니더라도 미국을 대표하는 마트인 월마트, 타겟, 코스트코 가도 김치, 고추장, 라면 같은 한식 재료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죠. 그 정도로 한식의 접근성이 이제 확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식 치킨과 한국식 치킨의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미국식 치킨은 두껍고 바삭한 튀김옷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 튀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쓰는 향신료하고 좀 다른 스파이스 향신료를 써요. 그래서 약간 먹을 때 염지도 좀 덜 돼 있는 것 같고, 맛이 조금 좀 우리보다는 좀 덜 다양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사이드 디쉬로 와플, 그리고 우리가 KFC를 가면 비스켓이라고 하죠. 빵 같은 거, 갓 구운 빵, 그런 비스켓과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소스도 대표적으로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소스가 렌치 소스, 바베큐 소스, 아니면 또 매콤한 버팔로 소스, 한 이 정도, 세 가지 정도 사람들이 이제 찍어서 먹는 편인데, 반면에 한국식 치킨은 얇고 바삭하죠. 두 번씩 튀기기 때문에. 그리고 달콤하고 맵거나 아니면 간장을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소스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드 디쉬로 피클이나 무 같은 게 제공이 되죠. 그게 약간 좀 미국 사람들은 적응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피클을 뭐지? 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소스는 양념, 간장, 마늘, 아니면 허니 같은 거를 쓴다는 측면에서 미국 치킨하고 우리나라 치킨이 조금 다르지 않나. 그리고 또 느낀 게 그 닭 사이즈가 좀 틀려요. 그래서 미국 치킨을 한 마리 사면은 우리나라 치킨 한 마리 산 것보다 크기가 훨씬 미국 치킨이 크더라.
한식이 미국에서 단순한 음식 그 이상으로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식의 가장 큰 강점을 생각해 보면 이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식 바비큐 있죠. 고기구이 같은 한국식 바비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어떤 음식이 아닌 테이블에서 직접 구워 먹는 어떤 사회적 경험을 선사하죠. 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발효식품인 김치와 장류가 미국인들에게 어떤 그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담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그 미역 있죠, 미역. 미국에도 가면 바닷가에 미역이 널브러져 있는데 이제 미국인들이 미역 같은 걸 잘 안 먹어요. 바다에 미역이 영어로 뭡니까? seaweed죠. 바다의 잡초. 그래서 잡초라고 그래가지고 잘 안 먹는데 많은 동양계 사람들, 특히 한국인들이 자주 찾고 소비를 하니까 이 미역도 많은 미국 어부들한테도 큰 수익원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슈퍼푸드가 될 정도로 이런 한국 음식으로 인해서 미국인의 여러 가지 슈퍼푸드, 좋은 음식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자, 그러면 지금의 한식은 미국의 다양한 식문화하고 만나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멕시코의 어떤 퓨전 음식, 불고기 타코 있죠. 뭐 김치 캐사디아 같은 메뉴는 LA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 채우이라는 분이 뭐 고기 타코 트럭, 코이 타코 트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퓨전 트렌드의 선구자이고, 그리고 뭐 한식 버거 있죠. 그래서 뭐 양념치킨 버거, 뭐 불고기 버거는 미국 패스트푸드 문화의 한국적인 풍미를 뭐 더해주는 역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맥도날드, 우리가 잘 알지만 버거킹 같은 데서도 한국 메뉴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한정판 버거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현대적인 비빔밥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전통적인 한국식 비빔밥에서 영감을 받은 무슨 그레인볼이라고 해요. 그래서 건강식을 추구하는 뭐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뭐 런치 옵션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성공한 뭐 한국 기업들 세 곳을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농심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라면을 위시로 한 여러 가지 라면 제품으로서 미국 인스턴트 누들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신라면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나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로 언제나 자리 잡고 있을 정도로 이제 캘리포니아에 공장을 설립하기도 했죠. 그리고 CJ 제일제당에 이제 비비고 만두를 들 수가 있는데, 예전에 그 만두 이러면 만두가 영어로 이제 덤플링이죠. 덤플링이라는 용어가 쓰일 정도로 중국계 만두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비비고의 만두 있죠. 이제 만두가 이제 고유명사가 됩니다. 이제 미국인들도 덤플링이 아니고 이제 한국식으로 만든 만두는 그냥 만두구나, 이게 고유명사화가 되어서 미국인들한테도 이제 한국 만두를 접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게 CJ 비비고였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냉동 김밥 같은 것들도 인기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뭐 우리 제과 회사 있죠. 뭐 혜태나 롯데 같은 경우에는 빼빼로, 또 상업정신이 또 추천한지 미국에서도 빼빼로데이 11월 11일 같은 거를 그런 날로 만들어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또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인지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릴 게, 미국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한국 음식에 대한 사실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모든 한국 음식이 매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한식에는 된장찌개, 갈비탕처럼 순한 맛의 요리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운맛은 다양한 한식 요리의 일부분일 뿐이다. 두 번째, 김치. 김치는 발효 과정과 활용법이 완전히 다른 좀 독특한 한국 음식인데, 배추김치 외에도 다양한 수백 가지 레시피로 이루어진 종류의 김치가 있다는 것도 알면 좋겠죠, 미국인들이. 자, 그리고 모든 한국 음식이 건강한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고칼로리 음식 같은 음식인 뭐 치킨, 제육볶음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좀 짠맛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국 음식이 다 건강하다는 건 아니라는 것은 미국인들이 알 필요는 있겠죠.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 조합, 대표적인 게 이제 떡볶이와 소주. 아니, 우리는 떡볶이에다가 소주를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 건데, 이게 유행을 탔더라고요. 그래서 매콤한 떡볶이하고 시원한 소주의 조합이 미국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좀 인기 있는 K푸드의 경험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냥 소주가 아니고 이제 과일 소주 있죠. 과일 맛의 어떤 소주가 미국인들한테 조금 좀 덜 자극적이죠.
그냥 소주는 좀 우리가 알코올 같은 그런 향이 나잖아요. 근데 과일 맛을 가지고 있는 소주는 좀 친숙하게 다가올 수가 있고 약간 칵테일처럼 이게 느껴져가지고 이러한 과일 맛 소주를 페어링한 그런 여러 가지 음식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떡볶이인데 자,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가지고 자, 미국 내 소주 판매량이 지난 5년간 연평균 15%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한국 음식은 미국에서 단순한 이국적 요리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어떤 한 선택지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맛과 건강, 뭐 다 건강한 음식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또한 이제 문화적인 호기심이 어우러진 이 K푸드의 매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미국 지역 문화 연구자로서 다양한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 담겨 있는 문화를 발굴하고 소개를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력은 작년에 출간했던 이 컨텐츠로 풀어낸 알기 쉬운 미국 문화책이고 조만간 또 다른 미국 문화 관련된 책을 지금 준비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미국 문화에 관련 이 내용은 이게 그렇다는 절대적인 답을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고 문화를 이해하는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도움을 드리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고 이러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께 꼭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